가계빚이 122조 원이나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고객 유치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불안전 판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 문을 닫는 은행지점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로 탈바꿈됩니다. 국토부는 폐점하게 된 은행지점 4곳을 10년 임대 뉴스테이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P2P 업체들과 손잡고 중금리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단기간에 경기를 띄우려던 초이노믹스의 부작용이 후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계부채는 122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연간 증가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로써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사상 처음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 4분기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41조 원 넘게 늘었는데 분기별 증가 규모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속도를 높였습니다. 1분기 13조 원 늘었던 가계신용은 2분기와 3분기 때 33에서 34조 원가량 증가했고 4분기 들어 증가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급격한 가계빚 증가에 대해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0월 이후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대출 심사 강화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위기를 촉발할 개연성 때문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흔든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저소득층에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를 늘린 계층은 고신용이나 중신용 등급이 많고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4분의 1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 소비의 제약이 경제성장의 한 축인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주 저희 서울경제TV에서 ISA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ISA 불안전 판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실태에 대해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ISA 불안전 판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고객 유치전에 대해 불안전 판매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청사에서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 대상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ISA 불안전 판매 불시 점검과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감시를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강수를 꺼내든 것은 은행과 증권사의 ISA 판매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입니다. ISA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 ELS 등의 상품 등을 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ISA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최근 투자자 보호 조치는 등한시한 채 ISA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들은 자동차와 수천만 원대 고가 해외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회사가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30계좌에서 많게는 100계좌씩 할당량까지 정했습니다. 이런 과당 경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융당국이 ISA 불안전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랴부랴 은행권에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족한 파생상품 판매 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를 우려해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을 금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 역시 ISA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부산과 대구에 문을 닫는 은행 지점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719가구가 건설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가족형 뉴스테이 1,185가구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 등으로 폐점하게 된 KB 하나은행 지점 4곳을 10년 임대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가 사들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는 방식입니다. 도심형 뉴스테이가 들어설 지점 4곳은 대구 대명 기업금융센터점과 부산 양정 광안점입니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8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지어지는 뉴스테이 1,185가구는 가족형으로 롯데건설이 짓는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8년 임대 뉴스테이로 공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가 시작돼 2008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이 P2P 업체들과 손잡고 중금리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인데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핀테크와 중금리 대출 시장에 이어 P2P 대출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B2P 플랫폼 업체 비욘드 플랫폼 서비스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중금리 대환대출 상품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농협은행은 이 상품이 출시되면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기존 카드 대출을 대환해 대출 금리가 평균 3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욘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핀테크 중금리 대출 시장을 선도하고 고금리 대환대출 상품으로 가계부채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P2P 대출업체 피플펀드와 연계해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플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북은행의 담보 형태의 예금으로 예치합니다. 고객이 피플펀드를 통해 대환대출을 요청하면 제1금융권인 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도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P2P 업체와 협업하고 중금리 대환대출에 나서는 이유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금리 대환대출 상품 영업을 통해 기존에 적었던 중신용 고객층을 확보하고 중금리 대출 경쟁에서 저축은행에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계좌관리, 지급결제,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2P 업체의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비롯한 핀테크 기술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대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P2P 업체 펀다와 예금담보대출 형식의 서비스를 구상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P2P 대출 기업 어니스트 펀드에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상품 개발을 논의 중입니다. P2P 업체와 손잡은 시중은행들이 중신용 고객 확보와 핀테크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해양 플랜트 부실로 인한 지난해 국내 조선 대형 3사의 손실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 3사는 지난해 8조 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해양 플랜트 손실만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 5,401억 원 중 1조 3천억 원, 삼성중공업은 1조 5,019억 원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손실분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적자 5조 3천억 원 중 해양플랜트 손실분이 4조여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은 저유가로 해양플랜트에 대한 인기가 급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세계적 시추 설비 업체들은 저유가로 경영난을 겪으며 해양플랜트 계약을 취소하거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엣지와 기어 S2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각각 최고의 스마트폰과 최고의 커넥티드 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주최하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은 스마트폰과 커넥티드 기기를 하나씩 선정해 행사 기간에 발표합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갤럭시 S6 엣지에 대해 메탈과 글래스 소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어 S2는 원형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휠을 돌려 조작하는 방식이 독창적이면서도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수상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소비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50여 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합니다.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현장 혁신을 도와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포장용 박스 제조업체인 한맥케미칼은 기존 공장을 혁신해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 후 물류 동선이 단축돼 생산성이 34% 향상됐고 품질도 28%나 개선됐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동성사도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뒤 생산성이 36% 향상됐고 물류 동선도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자사의 생산 공정 노하우를 담은 스마트 공장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차로 선정한 224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개와 경기 42개, 인천 22개, 경북 71개, 부산 11개 등입니다. 다음 달에는 150여 곳을 추가해 올해에만 450여 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줄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중견, 중소기업의 공장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 현장에 도입해 제조 경쟁력을 높인 지능형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세계 초인류의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는 중견 중소기업의 공정에 로봇이나 센서를 접목하는 등 ICT 기술을 통해 제조 자동화를 이루고 3D 툴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공정 레이아웃과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보급 목표는 1000개.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중견,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제조 현장 혁신 활동을 널리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또는 늦은 밤 생필품을 급하게 사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편의점인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배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앱을 열자 주변에 가장 가까운 매장이 자동 연결됩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상품들을 10,000원어치 이상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물건 고르는 것부터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단번에 끝냅니다. 주문서가 편의점으로 도착하자 편의점 직원이 실시간으로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간편식품부터 소화제 등 의약외품까지 100여 개 상품이 배달이 가능하고 최대 40분 안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시유는 초기에 사무실이 모여있는 강남 지역에서 배달을 시작했는데 서비스 시작 7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무려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처럼 이용 고객 수가 꾸준히 늘면서 배달이 가능한 점포 수도 200개로 늘렸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처럼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들의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배달 전문 업체와 연계를 통해서 그 배달의 안정성이라든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사 세븐일레븐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노약자 도시락 배달 서비스 세븐밀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4곳에서 배달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달 전쟁의 마지막으로 뛰어든 GS25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점포에 배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이 갖춰지면서 편의점 역시 배달 서비스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2년에서 3년 후 입주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전기차 주차장은 필요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7,700대로 전년과 비교해 57%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난색을 표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설에는 차량구역뿐만 아니라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한 전기세 부과 기준과 전기차 이용 세대의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시공시 전기차 주차장을 위한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추가됩니다. 이 같은 시설을 위한 추가 공사비를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세대가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에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걸 듣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고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전기차는 초기 진입 단계를 지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기차 주차장 비용만큼 분양가를 올리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바람이 탐탁치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재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넓히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화장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모발의 색상 변화나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갈라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2가지를 기능성 화장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연모제와 탈모 방지제, 각질 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홈쇼핑이 베트남의 TV홈쇼핑과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홈쇼핑은 현대홈쇼핑과 베트남 국영방송 VTV의 자회사 2곳이 각각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출자한 VTV 현대홈쇼핑이 오는 26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VTV 현대홈쇼핑은 호치민과 하노이 등 베트남 전역에서 24시간 홈쇼핑 방송을 송출합니다. 첫 해인 올해는 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송출을 계획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IP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해 약 1,300만 가구까지 송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는 연 6%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베트남의 유통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TV와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베트남 국민들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8년 출시돼 국산 대형 SUV의 자존심을 지켜낸 모하비가 8년 만에 부분 변경을 통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외관에 유로6 기준 디젤 엔진을 장착해 성능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더 뉴 모하비의 외관은 기존의 투박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고수했습니다. 성인 남성 키만한 차체에 2m가 육박한 전폭으로
대형 SUV를 대표할 만한 강인한 남성미가 느껴집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앞뒤 범퍼, 여기에 아웃사이더 미러와 휠에 크롬을 적용해 세련미가 더해졌지만 전체적인 윤곽의 네모틀은 그대로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엠브로텔에서 출발해 자유로를 거쳐 임진강변까지 왕복 120km 구간을 달려봤습니다. 시승 코스는 고속주행과 오프로드의 맛을 모두 체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6기통 엔진의 특유의 묵직한 배기음이 운전자를 설레게 합니다. 기존 모하비에 들어갔던 엔진을 새롭게 세팅하고 요소수를 사용한 SCR 방식으로 유로6에 대응한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워낙 육중한 차체를 지닌 탓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중량이 2톤이 넘는 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행감이 둔탁하거나 다루기에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느 정도 가속이 붙고 나니 안정적인 고속주행을 이어가며 사라졌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부드럽게 치고 나가며 육중한 무게를 잊을 만큼 핸들링은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후륜 8단 변속기가 진가를 발휘하면서 민첩성과 안전성, 가속감을 자랑했습니다. 코너링 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데다 휘발유 차량으로 느낄 만큼 엔진 소음 또한 적어 세단 못지않게 매우 정숙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저중속 토크를 강화했다는 기아차의 설명만큼이나 순간 가속력은 훌륭했습니다. 국산 SUV 중 유일하게 3.0L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더 뉴 모하비. 과연 비포장 험로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진흙길이 된 비포장 구간은 오히려 더 뉴 모하비의 사륜구동과 프레임바디 매력을 맛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자제어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거침없는 주행감과 함께 울퉁불퉁 깊게 팬 길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이 돋보였습니다. 차가 옆으로 넘어질 듯한 언덕에 한쪽 두 바퀴만 걸친 채 주행하는 등판 코스도 단번에 오르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기존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편의 안전사양은 모두 탑재됐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추돌 위험 경보 안내 등이 대표적입니다. 커다란 차체를 좁은 공간에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연비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디젤차인 더 뉴 모하비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0.2km, 시승 후 기록된 연비는 리터당 9.1km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돼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 씨와 김모 씨가 맺은 전세 계약이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국내 부동산 전자계약의 첫 사례입니다. 오는 7월부터 월 421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237만 명은 최대 월 11,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준법 투쟁을 한 기장을 그저께 저녁 대기 발령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인구수로 나누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약 2,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